당신이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면 아마도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있을 겁니다. 왜 내 파트너는 나를 당연하게 여길까? 그는 왜 쉽게 헤어지자고 말할까? 나는 왜 항상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될까? 제 친구 미나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30대 초반의 미나는 3년 연애 끝에 결혼한 남편과의 관계에서 늘 불안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고 자신의 취미도 친구와의 만남도 포기하며 오직 남편만을 바라봤죠. 그런데 결혼 2년 차 남편은 점점 무심해졌고 주말마다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사소한 다툼 후에는 그냥 헤어질까? 라는 말을 쉽게 내뱉었죠. 난 뭘 잘못한 걸까? 더 예뻐져야 할까? 더 잘해줘야 할까? 미나의 고민은 많은 여성들이 공유하는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국내 한 연구에 따르면 이별 후 더 큰 상실감을 느끼는 쪽은 70%가 더 많이 투자한 파트너였습니다. 놀랍게도 이는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에너지의 문제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관계의 근본적인 에너지 법칙을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당신이 더 이상 관계의 을이 아닌 파트너가 당신에게 매달리게 만드는 태양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핵심 원리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1. 관계에서의 갑을 구조와 그것이 애정에 미치는 영향. 2. 놀이 에너지가 당신의 매력을 결정하는 방식. 3. 어린 시절 형성된 패턴을 깨고 진정한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는 법. 자, 이제 당신이 관계의 주인공이 되는 여정을 시작해볼까요? 제가 대학교 때 연애상담 동아리 활동을 했을 때 일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캠퍼스 곳곳에서 연애상담 부스를 운영했는데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어떻게 하면 그 그녀가 나를 더 좋아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였어요. 하루는 한 여학생이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빠가 연락을 안 해요. 제가 먼저 연락하면 대답은 하는데 항상 제가 먼저 해요. 어떻게 하면 오빠가 먼저 연락할까요? 그 질문에 저는 역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좋아하지 않는 남자가 당신에게 계속 연락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거리를 두려고 할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그럼 당신이 정말 좋아하는 남자가 갑자기 연락이 뜸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미치죠.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관계에서는 늘 덜 원하는 사람이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 법칙이에요. 경제학에서 희소성의 원칙이라고도 부르는 이 현상은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매일 먹는 평범한 빵과 1년에 한 번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케이크 중 어떤 것에 더 가치를 느끼나요? 당연히 후자겠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사람보다 얻기 어려운 사람에게 더 큰 가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제 친구 정우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5년간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매일 술을 마시고 전 여자친구의 SNS를 들여다보며 괴로워했죠.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너희 관계에서 누가 더 사랑했어?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나지. 그럼 데이트 계획은 주로 누가 세웠어? 나. 선물은? 내가 더 많이 했어. 헤어지자는 말은 누가 먼저 꺼냈어? 걔가. 더 묻지 않아도 관계의 구도가 명확했습니다. 정우는 관계에서 을이었고 전 여자친구는 갑이었습니다. 정우가 더 많이 투자했고 더 많이 노력했으며 더 많이 의존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떠났고 정우는 무너졌습니다. 이건 남녀 관계의 불변의 법칙처럼 보입니다. 더 많이 원하는 쪽이 더 약한 위치에 놓이게 되죠.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사랑을 덜 하는 것? 관심을 덜 보이는 것? 아닙니다. 진짜 해결책은 놀이 에너지에 있습니다. 대학교 축제 때 일입니다. 우리가 부스에서 음식을 팔고 있었는데 옆 부스에서 한 여학생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는 특별히 미모가 출중하다거나 화려한 옷차림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녀는 학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학생이었고 남자친구는 학교에서 가장 인기 많은 동아리 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녀가 남자친구를 쫓아다닌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인기 많은 회장이 그녀를 쫓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놀이 에너지였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즐겁게 만드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시험 공부도 아르바이트도 심지어 힘든 팀 프로젝트도 그녀에게는 모두 놀이였습니다. 그녀의 SNS를 보면 매일이 축제 같았고 그녀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 에너지에 이끌렸습니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이런 상태를 몰입이라고 부릅니다. 완전히 현재에 빠져 시간 감각을 잃고 활동 자체를 순수하게 즐기는 상태죠. 이 상태에 자주 들어가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더 큰 성취감과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강한 매력을 발산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30대 여성 수진 씨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직장과 집을 오가는 단조로운 일상에 지쳐 있었고 남자친구와의 관계도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자친구가 너와 있으면 재미없다라는 말을 했고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일주일에 하나씩 새로운 활동을 시도해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것들이었어요. 색다른 요리 도전하기, 10분 즉흥 댄스 타임 갖기, 도시 곳곳을 무작정 탐험하기 같은 것들이었죠. 한 달 후 그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눈빛부터 달랐고 말투에는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남자친구도 변화를 느꼈는지 갑자기 더 애정 표현을 많이 하게 되었고 주말마다 데이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제가 변하니까 그도 변하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바쁘다고 하면 오히려 그가 시간을 맞추려고 노력해요. 이것이 바로 놀이 에너지의 힘입니다. 이 에너지는 단순히 노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를 즐기는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 시절에는 이런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심각해지고 책임감을 갖고 어른스럽게 행동하라는 메시지를 받으며 이 에너지를 억압하게 되었죠. 특히 많은 여성들은 얌전하고 단정하고 조신하게 자라라는 사회적 메시지를 받으며 이 놀이 에너지를 더 많이 억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결과 관계에서도 자신의 즐거움보다 상대방의 기쁨을 우선시하는 패턴이 형성되기 쉬웠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즐거움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이 오히려 타인에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내면의 어딘가에 억압된 놀이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본능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에너지에 이끌리게 됩니다. 실제로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그의 저서 설득의 심리학에서 호감의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의 요청을 더 쉽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그 사람이 얼마나 즐겁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너무 엄격하셨어요. 특히 엄마는 여자애가 그렇게 시끄럽게 웃으면 안 된다. 얌전하게 굴어야 한다고 항상 말씀하셨죠. 그래서인지 어른이 된 지금도 사람들 앞에서 너무 즐거워하거나 웃는 게 어색해요. 40대 초반의 직장인 혜진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뛰어난 업무 능력에도 불구하고 대인관계에서는 항상 어려움을 겪었고 특히 연애관계에서는 항상 상대방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혜진 씨와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여자아이와 남자아이에 대한 기대와 교육 방식이 상당히 다릅니다. 여자아이들은 흔히 얌전하고 조용하고 단정한 행동을 요구받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놀이 에너지의 억압으로 이어집니다. 여자애가 그렇게 크게 웃으면 안 돼. 여자애가 그렇게 뛰어다니면 안 돼. 여자애가 그렇게 목소리 크게 내면 안 돼. 이런 메시지들은 단순한 훈육이 아니라 한 사람의 근본적인 에너지와 자기 표현 방식을 억압하는 강력한 사회화 장치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억압은 내면화되어 나다움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이런 패턴은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패턴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혜진 씨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정말 재미있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떤 활동에 빠져들었던 때가 언제인가요? 그녀는 오랫동안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마 고등학교 때 미술 수업에서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모든 걸 잊고 그림에만 집중했었죠. 그렇군요. 그때의 기분이 어땠나요? 자유로웠어요. 마치 날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규칙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놀이 에너지의 본질입니다. 모든 규칙과 기대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현재의 활동을 즐기는 상태, 그리고 그 활동 자체가 목적이 되는 상태입니다. 혜진 씨의 경우, 우리는 그녀의 잃어버린 놀이 에너지를 회복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동안 미술학원에 등록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점차 그 자유로운 느낌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매일 저녁 놀이 시간을 30분씩 배정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직 재미를 위한 활동만 했습니다. 때로는 좋아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때로는 색칠 공부를 하고, 때로는 그냥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아니라 하고 싶다는 욕구에 따라 활동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6개월 후 혜진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말투, 자세,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달라졌습니다. 직장에서는 더 자신 있게 의견을 표현하기 시작했고, 사회적 모임에서도 더 편안하게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는 오랜 솔로 생활을 끝내고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상대방이 그녀의 회사에서 가장 인기 많은 남성 임원이었다는 점입니다. 이상해요. 예전에는 누군가를 좋아하면 계속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제는 그냥 내가 즐거운 일에 집중하다 보니 오히려 그가 먼저 다가오더라고요. 혜진 씨의 이야기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의 에너지 법칙이 작동한 결과입니다. 그녀가 자신의 놀이 에너지를 회복하자 자연스럽게 관계에서의 에너지 균형이 바뀌었고 그 결과 그녀는 더 이상 을이 아닌 갑의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론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서 이 놀이 에너지를 키울 수 있을까요? 여기 몇 가지 실용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마인드셋부터 바꾸세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놀이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이를 시간 낭비 또는 생산적이지 않은 활동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진정한 놀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자 창의성의 원천입니다. 저는 항상 내담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루 일과 중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해야 하니까 하는 일에 쓰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고 싶어서 하는 일에 쓰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90% 이상을 해야 하니까 하는 일에 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마인드셋을 바꾸는 첫 번째 단계는 해야 하니까를 하고 싶어서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거지를 해야 하는 집안일이 아니라 물과 거품으로 노는 시간으로, 출퇴근을 해야 하는 이동이 아니라 나만의 음악 감상 시간으로 재해석해 보세요. 물론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연습하면 점점 더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둘째, 매일 작은 즐거움을 찾으세요. 매일 적어도 30분씩 오직 즐거움을 위한 활동을 해보세요. 이것은 TV 시청이나 스마트폰 사용과 같은 수동적인 활동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좋아하는 음악에 맞춰 춤추기, 그림 그리기나 색칠하기, 공원에서 산책하기, 새로운 요리 레시피 시도하기, 악기 연주하기, 정원 가꾸기. 중요한 것은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 이거 잘 못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런 평가적 사고는 잠시 접어두세요. 오직 그 순간의 경험에만 집중해보세요. 제 내담자 중 한 분은 매일 저녁 10분씩 춤추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몇 주 후에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의 전반적인 에너지 수준이 높아졌고 대인관계도 개선되었습니다. 셋째, 일상을 게임으로 만드세요. 우리의 일상은 반복적이고 지루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상도 게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를 할 때 타이머를 설정하고 15분 안에 얼마나 많은 물건을 제자리에 둘 수 있을까? 라는 게임을 만들어 보세요. 또는 쇼핑을 할 때 오늘은 빨간색 물건만 사기 같은 테마를 정해보세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루한 회의를 오늘 회의에서 특정 단어가 몇 번 언급되는지 세기 같은 게임으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게임들은 일상의 지루한 활동들을 더 재미있고 도전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많은 놀이, 에너지를 발산하게 됩니다. 넷째, 새로운 것에 도전하세요. 우리의 뇌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활성화됩니다. 특히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은 새로운 것을 경험할 때 더 많이 분비되며 이는 즐거움과 보상 감각을 증가시킵니다. 매달 하나씩 새로운 활동에 도전해보세요. 그것이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는 것처럼 작은 일이든 번지점프처럼 큰 도전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편안한 영역을 조금씩 넓혀가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40대 중반에 매년 하나의 새로운 취미 배우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첫 해에는 도자기, 다음 해에는 서핑, 그 다음에는 살사 댄스. 이런 식으로 매년 새로운 취미를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더 넓은 인간관계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었고 더 자신감 있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섯째, 어린 시절의 기쁨을 되찾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좋아했던 활동들을 성인이 되면서 포기합니다. 이제 어른이니까? 라는 생각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활동들은 종종 우리의 가장 순수한 놀이,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어린 시절에 좋아했던 활동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나무 오르기, 물장 굳히기, 인형놀이, 레고 블록 쌓기 등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 활동을 다시 시작해 보세요. 놀랍게도 이런 어린아이 같은 활동들은 우리의 내면 아이를 치유하고 억압된 놀이 에너지를 해방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놀이 에너지를 통해 관계의 역학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주부 윤미 씨 38세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윤미 씨는 결혼 10년 차 주부였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이자 전업주부로서 그녀의 일상은 집안일과 육아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은 바쁜 직장 생활로 늦게 귀가하는 일이 많았고 주말에도 피곤함을 이유로 가족과의 시간을 적극적으로 갖지 않았습니다. 윤미 씨는 자신의 삶이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으로 정의된다고 느꼈고 서서히 자신의 정체성과 기쁨을 잃어갔습니다. 상담을 시작했을 때 그녀는 제 인생은 어디로 갔을까요? 라는 질문을 자주 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놀이 에너지를 되찾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그녀는 예전에 좋아했던 취미인 사진 찍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씩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동네를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녀는 가족 활동도 놀이의 관점에서 재구성했습니다. 식사 준비를 아이들과 함께하는 요리 교실로, 청소를 누가 더 많은 먼지를 잡는지 게임으로 바꿨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의 관심을 갈구하지 않고 자신의 취미와 기쁨에 집중했습니다. 처음에 남편은 그녀의 변화에 당황했지만 점차 그녀의 새로운 에너지와 독립성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놀랍게도 남편이 먼저 주말 데이트를 제안하기 시작했고 가족 활동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윤미 씨의 자신감과 행복감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남편이 집에 일찍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제 시간을 즐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제가 덜 신경 쓰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그가 더 빨리 귀가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직장인 태호 씨 32세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남성들도 놀이 에너지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태호 씨는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으로 업무에 매우 진지하고 책임감 있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는 연애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책임감 있는 남자친구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지함과 책임감은 종종 관계에서의 자연스러움과 즐거움을 방해했습니다. 그의 여자친구는 종종 너무 계획적이고 딱딱해라고 불평했고 결국 3년 연애 끝에 그녀는 더 재미있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그를 떠났습니다. 상담에서 태호 씨는 자신의 패턴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책임감 있는 맏아들로 자라며 놀이와 즐거움보다는 의무와 책임을 우선시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놀이 에너지를 회복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가 진정으로 즐거워하는 활동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시행착오 끝에 그는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것에 큰 즐거움을 느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그는 한강공원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실력이 늘었고 그 과정에서 실수해도 괜찮다는,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이 경험은 그의 대인관계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점차 더 여유롭고 순간을 즐기는 데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그의 새로운 연애관계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전에는 항상 좋은 남자친구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냥 함께 있는 순간을 즐기는 데 집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것이 실제로 더 좋은 남자친구가 되는 방법이었더군요. 대학생 지연 씨 24세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지연 씨는 대학교 4학년 학생으로 취업 준비로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모범생으로 자라며 항상 최고의 성적을 유지하고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연애 관계도 마찬가지로 완벽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남자친구의 생일을 한 달 전부터 계획하고 기념일마다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으며 항상 좋은 여자친구의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완벽주의는 그녀의 에너지를 고갈시켰고 관계에서도 자연스러움과 진정성을 해쳤습니다. 그녀의 남자친구는 점점 더 그녀와의 시간이 의무처럼 느껴진다고 말했고 결국 그들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상담에서 지연 씨는 자신의 놀이 에너지가 완전히 억압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해야 할 일의 목록을 따라 살았고 순수하게 즐거움을 위한 활동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일상에 계획되지 않은 시간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그녀는 아무런 계획 없이 그저 그 순간의 느낌을 따라 하루를 보냈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원에 앉아 있기도 하고 때로는 갑자기 버스를 타고 모르는 동네를 탐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계획 없는 시간은 그녀에게 큰 해방감을 주었고 점차 그녀는 다른 영역에서도 더 자연스럽고 자발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새로운 연애관계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완벽한 여자친구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대신 그저 순간을 함께 즐기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관계는 더 자연스럽고 진정성 있게 발전했습니다. 이전에는 항상 그가 나를 좋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즐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것이 결국 그에게도 더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방법이었어요. 지금까지 여러 사례를 통해 놀이 에너지가 어떻게 관계의 역학을 바꾸는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왜 이것이 그렇게 효과적인지 과학적 관점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뇌에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신경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도파민은 보상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가 즐거운 활동을 할 때 분비됩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물질이라 불리며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낄 때 분비됩니다. 놀이는 이 두 물질의 분비를 크게 촉진합니다. 순수하게 즐거움을 위해 하는 활동은 도파민 분비를 증가시키고 그 활동에서 작은 성취를 경험할 때마다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이렇게 증가된 도파민과 세로토닌은 우리의 전반적인 기분과 에너지 수준을 높이고 이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대인관계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더 자신감 있게, 더 열정적으로, 더 자연스럽게 타인과 상호작용하게 됩니다. 인간의 뇌에는 미러 뉴런이라는 특별한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감정을 관찰할 때 활성화되며 마치 우리 자신이 그 행동을 하거나 그 감정을 경험하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군가의 웃음을 보면 함께 웃게 되는 이유이고 누군가의 슬픔을 보면 함께 슬퍼지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감정적 전염이라고 합니다. 놀이 에너지가 높은 사람들은 이 감정적 전염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의 기쁨과 열정은 미러 뉴런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이는 그들을 더 매력적이고 끌리는 존재로 만듭니다. 심리학자 에드워드 대시와 리처드 라이언이 제안한 자기결정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동기는 크게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재적 동기는 외부의 보상이나 압력에 의해 발생하는 동기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을 받기 위해 일을 하거나 벌을 피하기 위해 규칙을 따르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내재적 동기는 활동 자체의 즐거움이나 만족감에서 비롯되는 동기입니다. 취미 활동을 하거나 순수한 호기심에서 무언가를 배우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놀이 에너지는 본질적으로 내재적 동기에 기반합니다. 놀이는 외부의 보상이 아니라 활동 자체의 즐거움을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내재적 동기에 기반한 활동은 더 지속적이고 더 높은 창의성과 성취를 이끌어내며 더 큰 만족감을 줍니다. 또한 내재적 동기가 높은 사람들은 더 건강한 자존감과 심리적 웰빙을 누립니다. 이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재적 동기에 기반한 관계, 즉 외부의 압력이나 기대가 아니라 순수한 즐거움과 만족감에서 비롯된 관계는 더 건강하고 지속적입니다. 진화 심리학의 관점에서도 놀이 에너지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놀이는 중요한 생존 및 사회화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어린 동물들이 놀이를 통해 사냥이나 도망치기 같은 생존 기술을 연습하듯이 인간의 놀이도 다양한 생존 및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놀이는 사회적 유대를 형성하고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함께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협력, 경쟁, 공감, 규칙 준수 등 다양한 사회적 기술을 배우고 연습합니다. 따라서 놀이 에너지가 높은 사람들은 진화적으로 더 적응력이 높고 사회적으로 더 유능한 파트너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그들이 관계에서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놀이 에너지도 균형이 중요합니다. 너무 많으면 무책임하게 보일 수 있고 너무 적으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놀이 에너지가 지나치게 많을 때 위험. 놀이 에너지가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은 때로 영원한 아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재미있게 만들려고 하지만 때로는 심각성과 깊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대화를 농담으로 돌리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가볍게 넘기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처음에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을 지치게 하고 신뢰를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놀이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높은 사람들은 때로는 심각 모드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개발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 적절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과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놀이 에너지가 부족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해야 할 일과 책임에 집중하며 순수한 즐거움을 위한 활동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는 단기적으로는 생산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관계의 활력을 떨어뜨립니다. 모든 것이 의무와 책임이 되면 자연스럽게 기쁨과 열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놀이 에너지가 낮은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놀이 시간을 확보하고 때로는 계획과 일정을 벗어나 자발성을 허용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건강한 놀이 에너지의 균형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놀이 모드와 심각 모드를 전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1. 상황 인식 지금이 놀이가 적절한 시간인지 아니면 심각함이 필요한 시간인지 인식합니다. 2. 유연성 필요에 따라 놀이적 접근과 심각한 접근을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3. 타인에 대한 민감성 다른 사람의 에너지 수준과 필요에 맞춰 자신의 에너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4. 자기인식 자신의 에너지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때 재충전할 수 있습니다. 5. 진정성 놀이든 심각함이든 그것이 진정한 자신의 표현이 되도록 합니다. 이런 균형 잡힌 접근은 관계에서 더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매력을 창출합니다. 당신은 즐겁고 활력 넘치는 동시에 신뢰할 수 있고 깊이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놀이 에너지의 핵심은 결국 자기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허용할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는 가치 있어, 너는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사랑은 최근 들어 많이 이야기되는 개념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놀이는 자기 사랑의 가장 기본적이고 직접적인 표현 중 하나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구와 기쁨을 우선시하며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 몰입합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우리는 점차 타인의 기대와 사회적 규범에 맞추기 위해 이런 자연스러운 자기 사랑을 억압하게 됩니다. 놀이 에너지를 회복하는 것은 이런 자연스러운 자기 사랑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는 즐거움을 느낄 가치가 있다. 나는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자신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 중 하나는 번아웃입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된 상태를 말합니다. 놀이는 이런 번아웃을 예방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놀이를 통해 우리는 일상의 스트레스와 압박에서 벗어나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심리적 회복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즐거운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고 면역 체계도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그들은 더 나은 수면 패턴과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보였습니다. 관계에서도 자기 돌봄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서 상대방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건강한 관계는 상호 존중과 개인의 행복을 기반으로 합니다. 놀이 에너지를 키우는 것은 관계에서 자신의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존중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나의 행복과 즐거움도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파트너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돌봄의 태도는 역설적으로 관계를 더 강화합니다. 자신을 잘 돌보는 사람은 더 많은 에너지와 긍정성을 관계에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도 안정감과 명확성을 제공합니다. 자기 돌봄과 놀이 에너지를 키우는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일상의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음과 같은 작은 실천으로 시작해보세요. 1. 매일 5분 명상,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모든 생각과 의무에서 벗어나 그저 현재 순간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2. 감사일기, 매일 밤 그날 경험한 3가지 즐거운 순간이나 감사한 일을 기록해보세요. 3. 작은 선물, 주기적으로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해보세요. 그것이 좋아하는 커피 한 잔이든 책 한 권이든 상관없습니다. 4. 경계 설정, 매주 적어도 2시간은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으로 확보하고 그 시간에는 오직 자신이 즐거운 활동만 하세요. 5. 노 말하기 연습.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을 소모하는 불필요한 의무나 요청에 정중하게 노라고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점차 더 큰 자기 사랑과 놀이 에너지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당신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관계의 역학을 바꾸는 놀이 에너지의 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핵심 개념들을 배웠습니다. 1. 관계의 값을, 구조관계에서는 덜 원하는 사람이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랑을 덜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와 자기 가치를 높이라는 의미입니다. 2. 놀이 에너지에 힘싸움을 놀이처럼 접근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더 큰 매력과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이 에너지는 관계의 역학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3. 과잉보호와 억압의 극복, 많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은 어린 시절부터 놀이 에너지를 억압당해 왔습니다. 이런 패턴을 인식하고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일상에서의 놀이, 진정한 놀이는 특별한 활동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을 즐겁게 만드는 태도입니다. 식사 준비, 업무, 심지어 집안일도 놀이가 될 수 있습니다. 5. 자기 돌봄의 중요성, 놀이 에너지의 핵심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즐거움과 행복을 우선시할 때 역설적으로 관계도 더 건강해집니다. 이 모든 내용을 통해 우리가 도달한 결론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관계에서 을이 되어 상대방에게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태양과 같은 빛나는 에너지가 있고 그것을 발견하고 표현할 때 자연스럽게 관계의 주도권이 당신에게 오게 됩니다. 마치 태양이 그 자체로 빛나며 주변의 모든 것을 밝히듯이 당신도 자신만의 빛을 발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 특히 당신의 파트너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친구 민지 이야기로 마무리해 볼게요. 그녀는 오랫동안 연애관계에서 항상 더 사랑하는 쪽이었고 그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놀이 에너지를 회복하고 자신의 삶을 즐기기 시작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누군가를 만나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 있어도 충분히 행복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제가 더 이상 관계에 매달리지 않게 되자 오히려 더 좋은 사람들이 제 삶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놀이 에너지의 마법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테크닉이나 전략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태도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의 모든 관계, 특히 로맨틱한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5분 동안 좋아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거나 10분 동안 그림을 그리거나 공원에서 아이처럼 뛰어보세요. 그렇게 조금씩 당신 안의 태양을 발견하고 키워나가세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지켜보세요. 당신이 빛날 때 세상도 당신에게 빛을 돌려줄 것입니다. 당신이 즐거움을 찾을 때 즐거운 사람들이 당신에게 모여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을 사랑할 때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 곁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당신 안의 태양을 발견하세요. 그리고 그 빛으로 당신의 관계와 삶을 환하게 비추세요.